달과 6펜스. 더크 스트로브는 보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웃지 않거나 거북하여 어깨를 으슥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는 천성적인 광대였다. 그는 화가이긴 해도 아주 형편없는 화가여서 로마에서 그를 만났을 때 본 그가 그린 그림들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다. 그는 평범한 일에 대하여 진지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전율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스파냐 광장의 베르니니 계단 주위에 있는 모델들을 그 흔해 빠진 아름다움에도 실증내지 않고 그렸다. 그의 화실은 턱수염을 기르고 뾰족한 모자를 쓴 큰 눈의 농부들과 누더기가 되어가는 옷을 입은 장난꾸러기들, 그리고 고운 빛깔의 치마를 입은 여자들을 그린 캔버스들로 가득하였다. 그 인물들은 때론 교회의 계단을 거닐거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배경으로 삼나무 사이에서 뛰어놀았으며 때론 르네상스식의 우물가에서 사랑을 속삭이거나 우마차와 나란히 캄파니아의 들판을 방황하였다. 그 그림들은 조심스럽게 그려진 것들이었다. 사진도 그보다 더 정교할 수는 없었으리라. 빌라 메디치에 있던 한 화가는 그를 초콜릿 상자의 대가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의 그림을 보노라면 모네나 마네 같은 인상파 화가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난 위대한 화가인 척 하진 않아. 하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난 미켈란젤로 정도는 못 되지. 하지만 내겐 재주가 조금 있어. 그래서 팔리는 거야. 나는 여러 사람들의 가정에 낭만을 가져다 주는 거야. 내 그림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도 팔리고 있다는 걸 아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인들과 돈 많은 무역상들이지. 자넨 그런 나라의 겨울이 어떤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 길고 어둡고 추운 겨울을 말이야. 그들은 내 그림을 이탈리아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모양이야. 그것이 바로 그들이 고대하는 것이지. 하긴 이곳에 오기 전에 내가 기대했던 이탈리아가 바로 그런 것이긴 했지만 내 생각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항상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눈을 현혹시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환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현실의 무자비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으로 낭만적인 의적과 그림 같은 폐허가 있는 이탈리아를 계속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가 그린 것은 하나의 이상이었는데 볼품없고 흔해 빠진 찌들 대로 찌든 것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것은 이상이었으며 그것은 그의 성격에 뚜렷한 매력을 주는 것이었다. 남들과는 달리 내가 더크 스트로브를 조롱의 대상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의 동료 화가들은 이러한 그의 작품을 공공연히 경멸하곤 했지만 그가 상당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돈을 마음 놓고 쓰는 것이었다. 그는 관대했으므로 돈이 궁한 사람들은 그들의 불행한 사연을 순진하게 믿는 그를 한편으로는 비웃으면서 뻔뻔스럽게 돈을 꾸어갔다. 그는 정이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 너무 쉽게 감동이 되는 바람에 부주의한 점이 있어서 그의 친절을 받긴 해도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에게서 돈을 빼앗기란 어린아이에게서 뺏는 것과 같았으며 그러한 지나친 어리석음 때문에 그는 멸시를 받았다. 자신의 재빠른 손동작을 자랑하는 소매치기라면 보석이 가득 든 화장품 가방을 택시에 놓고 내리는 부주의한 여자에게 일종의 분노를 느낄 것임에 틀림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해 본다. 자연의 섭리는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긴 했으나 그가 둔감한 인간이 되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항상 자기를 희생의 대상으로 하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직접, 간접적인 우스갯소리에 괴로워했으나 고의적으로 보일 만큼 그는 그러한 농담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았지만 그의 좋은 성격은 아기를 품을 줄 모르는 것이었다. 만약 독사가 그를 물었다 해도 그는 그 경험을 깨닫는 바 없이 고통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그 독사를 자신의 가슴에 포근히 품을 것이다. 그의 일생은 요란한 소극의 수로로 쓰인 하나의 비극이었다. 나는 그를 비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내게 감사했으며 가끔 내 동정어린 귀에다 길고 긴 그의 고충을 이것저것 늘어놓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안쓰러움은 그것이 기괴하다는 데 있었으며 그것이 딱하면 딱할수록 점점 더 웃음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비록 형편없는 화가이긴 했지만 예술에 대해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어서 그와 함께 미술관에 간다는 것은 드문 기쁨이었다. 그의 열의는 진지한 것이었고 그의 비평은 날카로웠다. 그의 취향은 광범위한 것이었는데 그는 옛 대가들을 감상하는 진정한 신미안을 가졌을 뿐 아니라 현대 화가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재능을 발견하는 데 재빨랐으며 그의 칭찬은 너그러운 것이었다. 그보다 판단이 더 정확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으리라. 또한 그는 대부분의 화가들보다는 많은 교육을 받았다.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다른 예술 분야에도 조예가 깊어 음악과 문학에 대한 그의 취미는 그림을 이해하는데 다양성과 깊이를 더해 주었다. 나와 같은 젊은이에게 그의 충고와 안내는 어디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로마를 떠난 후에도 나는 그와 서신 왕래를 했는데 대략 2달에 한 번쯤은 괴상망측한 영어로 쓰여진 긴 편지를 그로부터 받곤 했다. 그 편지를 보면 그가 침을 튀기며 열심히 몸짓하며 짓거리는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내가 파리에 가기 얼마 전에 그는 영국 여자와 결혼했으며 지금은 몽마르트에 있는 화실에 살고 있었다. 나는 4년 동안이나 그를 만나지 못했으며 더욱이 그의 부인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스트로브는 나로부터 온다는 소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실에 초인종을 눌렸을 때 직접 문을 열고 나왔으면서도 잠시 동안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곧 그는 기쁨과 놀람의 탄성을 지르며 나를 맞았다.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히 즐거운 일이었다. 내가 들어가자 난로가에서 바느질을 하던 그의 부인이 일어섰다. 그는 나를 소개했다. 기억 안 나? 자주 얘기했잖아. 그러고는 내게, 그런데 왜 내게 온다고 알리지 않았지? 여기 온 진 얼마나 됐어? 얼마나 있을 거지? 1시간쯤 일찍 오지 그랬어. 같이 식사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내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또한 나를 의자에 앉히고 마치 내가 쿠션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구 두들겨대면서 여송영과 가자와 술을 닥치는 대로 내게 권했다. 그는 나를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위스키가 없어 섭섭해했다가는 커피를 끓여준다고 하기도 했으며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머리를 짜보기도 했고 싱글벙글 했다가 소리내어 웃기도 하는 등 털구멍마다 땀이 날 정도로 기쁨에 넘쳐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 하고 그를 쳐다보고 웃으며 나는 말했다. 그는 내가 기억하던 대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키가 작고 짧은 다리를 한 똥똥한 사람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30이 겨우 될까 말까 할 정도였으니 벌써부터 대머리였다. 얼굴은 완전히 동그란 형태였으며 혈색이 매우 좋았고 흰 피부에 붉은 폴과 입술을 하고 있었다.
눈은 푸르고 둥글었으며 그 위엔 커다란 금태 안경이 걸쳐져 있었다. 눈썹은 아주 밝은 금빛이었으므로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딘가 루벤스가 그린 명랑하고 살찐 장사꾼을 연상시켰다. 내가 얼마간 파리에 머물 것이며 아파트도 구했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는 미리 자기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몹시 나무랬다. 미리 알려만 주었으면 자기가 아파트도 직접 구해주고 가구도 빌려주고 정말 가구를 구하는데 돈을 썼느냐고 그는 물었다. 옮기는 일도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나무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도움이 될 기회를 내가 주지 않은 것을 정말 친구답지 않은 처사로 여긴 모양이었다. 그동안 스트로브 부인은 묵묵히 앉아 양말을 꿰면서 미소를 띤 채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봐서 알겠지만 난 결혼했어. 하고 그가 갑작스럽게 말했다. 어때? 내 마누라가? 그는 그녀를 보고 싱글벙글하면서 콧등위로 안경을 밀어올렸다. 땀 때문에 안경이 자꾸 흘러내렸던 것이다. 도대체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건가? 하고 나는 웃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덕. 하고 스트로브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하지만 멋지잖아. 이봐, 자네도 시간 낭비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결혼하란 말이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걸. 저기 앉아있는 사람을 좀 봐. 한 폭의 그림 같잖아. 샤르댕쯤 될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여자는 모두 봤지만 내 마누라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못 봤거든. 그만두시지 않으면 도망갈 거예요, 덕. 저것 좀 봐. 하고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의 어조에 담긴 정열에 당황했는지 얼굴을 약간 붉혔다. 그의 편지를 통해서도 나는 그가 아내에게 상당히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이번엔 직접 그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는 것을 본 셈이다. 불쌍한 어릿광대인 그는 사랑을 느낄 나이가 못 되었지만 그녀가 눈에 띈 미소는 다정스러웠고 그녀의 침묵 속에는 깊은 애정이 감춰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사랑에 빠져 환생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황홀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정숙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키는 컸고 단순하면서도 잘 재단된 회색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가 아름답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었다. 그것은 재단사에게보다는 조각가에게 더 호소력 있는 몸매였다. 그녀의 수치 많은 갈색 머리칼은 평범하게 꾸며졌고 얼굴은 매우 창백했다. 용모는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괜찮은 편이었고 고요한 회색 눈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미인이 될 뻔한 것 같았는데 그 때문인지 아름답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스트로브가 샤르댕을 들먹인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바가 아닌 것이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위대한 화가가 불멸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실내 모자에 앞치마를 두른 그 유쾌한 주부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가사의 의무를 제식화시켜 그것에 어떤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듯이 속과 냄비 사이에서 분주히 하지만 침착하게 일을 하는 그녀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녀가 영리하거나 재미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묵묵한 침착 속엔 나의 흥미를 끄는 무엇이 있었다. 그녀의 침묵엔 신비한 점이 없지 않았다. 나는 왜 그녀가 더크 스트로브와 결혼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영국 여자라고는 했지만 정확히 어느 지방 출신인지, 어떤 계층 출신인지, 성장 환경은 어땠는지, 결혼하기 전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매우 과묵한 편이었지만 말을 할 때면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고 태도도 자연스러웠다.
나는 스트로브에게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일? 난 지금 어느 때보다 잘 그리고 있어. 우리는 화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한 이재류에 있는 미완성의 그림을 가리켰다. 나는 조금 놀랐다. 그는 아직도 캄파니아의 의상을 입고 로마 교회의 계단을 거닐고 있는 이탈리아 농부들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요즘 그리고 있는 건가? 하고 내가 물었다. 그래, 나는 여기에서도 로마에서처럼 모델들을 구할 수 있지. 이 그림 아주 아름답죠? 하고 스트로브 부임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마누라는 내가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한다네. 하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변명하는 듯한 그의 웃음도 그가 느끼고 있는 즐거움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림에 머물렀다. 남의 작품을 다룰 때는 그토록 날카롭고 인습타파적인 그의 비평적 감각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통속적이고 낡아빠진 자신의 작품에 만족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당신 그림을 좀 더 보여드리면 어때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럴까? 친구들의 조롱에 그토록 고생했으면서도 더크 스트로브는 칭찬을 원했고 또한 순진한 자만심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의 작품을 보여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었다. 그는 곱슬머리 이탈리아 아이 둘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을 꺼내었다. 멋지죠? 하고 스트로브 부인이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내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가 파리에서도 수년 동안 로마에서 그렸던 것과 같이 진부하고 예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모두 거짓되고 진실성이 없는 모조품들이었는데 그것을 그린 더크 스트로브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솔직한 사람이었다. 누가 이러한 모순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무슨 까닭인지 나 자신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러한 질문을 했다. 혹시 찰스 스트링랜드라는 화가를 만난 적이 없나? 설마 그를 안다는 말은 아니겠지? 하고 스트로브는 외쳤다. 그 야수 같은 사람. 하고 그의 부인이 말했다. 스트로브는 웃었다. 요거 좀 봐. 하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두 손에 키스를 했다. 마누라는 그를 싫어해. 자네가 스트링랜드를 알다니 거참 신기한 일이군. 나는 버릇없는 사람을 싫어해요. 하고 스트로브 부인이 말했다. 더크는 여전히 웃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설명을 했다. 실은 말이야. 내가 어느 날 그에게 여기 와서 내 그림 좀 봐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가 왔지. 난 그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 스트로브는 겸연쩍은 듯 잠시 주저했다. 왜 그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하기가 난처한 모양이었다. 그는 내 그림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않더군. 난 그가 다 보기 전에는 평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했지. 마침내 내가 말했어. 이게 전부요. 그가 말하기를 난 당신에게 20프랑만 빌리러 왔을 뿐이요. 그러더군. 그런데도 더크는 그 돈을 주었어요. 하고 그의 부인은 화가 난 듯이 말했다. 난 너무 얼떨떨했던 거야. 게다가 거절하는 건 싫었거든. 그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소 하고는 걸어 나가버리더군. 더크 스트로브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둥글고 바보스런 얼굴에 멍청하니 놀란 표정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난 그가 내 그림이 형편없다 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그런데 당신은 왜 그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더크? 하고 아내가 말했다.
미안한 얘기지만 듣는 사람은 그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스트링랜드에게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이 네덜란드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더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신 그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스트로브 부인이 말했다. 스트로브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이미 좋은 기분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사실 그는 위대한 화가야. 굉장한 화가지. 스트링랜드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외쳤다. 붉은 수염을 한 키 큰 친구 말이야. 찰스 스트링랜드. 영국인 말이야. 내가 봤을 땐 수염이 없었는데. 하지만 수염을 길렀다면 붉은색이겠지. 내가 말하는 사람은 그림을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니까. 위대한 화가야. 그럴 리가. 내가 언제 틀리게 말한 적이 있던가? 하고 더크는 내게 물었다. 그는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어. 난 그걸 확신해. 100년이 지난 뒤에도 자네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이 된다면 그건 우리가 찰스 스트링랜드를 알았던 덕택일걸? 나는 깜짝 놀랐고 동시에 대단한 흥분을 느꼈다. 나는 갑자기 그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생각났다. 어디 가면 그의 작품을 볼 수 있지? 하고 내가 물었다. 성공은 했나? 어디 살고 있지? 아니야, 성공하진 못했어. 그림은 한 장도 팔지 못했는걸.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하면 다들 웃기만 할걸. 하지만 난 확신해. 그는 위대한 화가야. 결국 만해도 조롱을 받았고 코로도 그림 한 장 팔지 못했잖아. 난 그가 어디 사는진 모르지만 그를 만나게 해줄 수는 있어. 그는 매일 저녁 7시에 클리시가에 있는 카페에 가거든. 자네만 좋다면 함께 내일 그리로 가지. 날 보고 싶어 할지, 내가 그에게 있고 싶어 하는 시간을 회상시킬지도 모르거든. 아무튼 가세. 그런데 그의 그림을 좀 볼 수는 없겠나? 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어. 자네에게 하나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내가 아는 화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2-3점 갖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돼. 자네는 봐도 모를걸? 내가 직접 설명해줘야 될 거야. 더크, 전 당신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하고 스트로브 부인이 말했다. 그가 당신을 그렇게 대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의 그림에 대해서 그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나를 향해서 글쎄 말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기에로 더크의 그림을 사러 오면 이인은 그들에게 스트링랜드 그림을 사라고 설득하지 뭐예요. 그 그림들을 여기에 가져와 보여주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부인께서는 그 그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하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끔찍해요. 오, 여보, 당신은 몰라서 그래. 하지만 당신의 네덜란드 사람들도 화를 냈잖아요. 당신이 그 그림들을 가지고 자기네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더크 스트로브는 안경을 벗어서 닦았다. 그의 상기된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인 미라는 것이 해변가의 돌멩이처럼 널려 있어서 무심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주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미라는 것은 예술가가 자기 영혼의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의 혼돈으로부터 만들어내는 놀랍고도 오묘한 어떤 것이야. 또한 그가 그걸 만들어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미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적인 모험을 반복해야만 해. 그것은 예술가가 불러주는 하나의 멜로디여서 그것을 다시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으려면 지식과 감수성과 상상력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럼 난 왜 늘 당신이 그림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더크, 난 당신의 그림들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감탄했었거든요. 스트로브의 입술이 조금씩 떨렸다. 그만 가서 자구려.
여보, 난 이 친구와 잠시 산책을 좀 하고 돌아오겠소. 더그 스트로브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내게 와 휴일을 자기와 같이 보내자고 청했다. 그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독특한 감상을 갖고 있어서 그날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적당한 격식을 갖춰 보내고 싶어 했다. 우린 둘 다 스트링랜드를 2, 3주일 동안 보지 못했는데 나는 나대로 파리에 며칠간 머물고 있던 친구들 때문에 바빴고 스트로브는 그 나름대로 보통 때와는 달리 그와 격렬하게 다툰 나머지 그와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스트링랜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다시는 그와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그를 부드러운 감흥에 젖게 하여 스트링랜드가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리라는 생각에 마음 아파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스트링랜드로 인하여 자신의 기분이 좌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우정을 위해 주어진 날에 그 외로운 화가가 홀로 우울하게 버려져 있으리라 생각을 한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스트로브는 그의 화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세워놓았는데 나는 우리 둘이 그 축제의 나뭇가지에 걸려있을 터무니없는 것일 게 뻔한 작은 선물들을 틀림없이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스트링랜드를 다시 만나기가 쑥스러웠던 모양이다. 그토록 혹독한 모욕을 그렇게 쉽게 용서한다는 것은 다소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므로 그는 그가 결정한 화해의 자리에 내가 참석해 주길 바랐다. 우리는 함께 클리시 거리를 걸어 내려갔지만 스트링랜드는 카페에 없었다. 너무 추워 밖에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쪽에 있는 가죽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안은 덥고 답답했으며 공기는 담배 연기로 회색빛이 되어 있었다. 스트링랜드는 오지 않았으나 곧 가끔 그와 체스를 두던 프랑스 화가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와 우연한 기회에 알고 지냈으므로 우리의 테이블에 앉았다. 스트로브는 그에게 스트링랜드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 알고 있어요. 몰랐나요? 하고 그가 말했다. 심해요? 아주 심하다는군요. 스트로브의 얼굴이 차츰 창백해졌다. 왜 내게 편지하거나 말하지 않았을까? 그와 싸웠던 내가 바보였어. 당장 그에게 가야 해. 돌봐줄 사람도 없을 텐데. 그는 어디에 살죠?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고 프랑스인이 대답했다. 우리들 가운데도 누구 하나 그를 찾을 방도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스트로브는 더욱더 낙심했다.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걸 알아줄 사람이 없다니 무서운 일이야. 난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어. 당장 그를 찾아야 해. 나는 파리에서 막연히 찾아 헤맨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스트로브에게 이해시키려 애를 썼다. 우리는 우선 방도를 생각해내야 했다. 그래.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도착할 때는 너무 늦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조용히 앉아 생각해보세. 하고 나는 초조하게 말했다. 내가 알고 있던 유일한 주소는 벨주 호텔 뿐이었는데 스트링랜드는 이미 오래전에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거처를 비밀로 하는 그의 이상한 버릇을 고려할 때 떠나면서 그가 어디로 가는지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건 벌써 5년 전의 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가 멀리 옮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그가 그 호텔에서 살 때처럼 같은 카페에 계속 드나들었다면 필경 그곳이 거리상 가장 편리한 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때 갑자기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그가 단골로 다니던 빵집을 통해 초상화를 그리는 부탁을 받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니 그 빵집에 가보면 혹시 주소를 알 수 있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전화번호부를 달라고 해서 빵집을 찾아보았다. 바로 근처엔 5집이 있었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한 군데씩 모두 가보는 것뿐이었다. 스트로브는 내키지 않은 듯이 나를 따라왔다. 그의 계획은 클리시 거리에서 통하는 모든 길을 뛰어다니며 집집마다 스트링랜드가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결국 내 평범한 계획이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간 2번째 가게에서 계산기 뒤에 있던 여자가 그를 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사는지 확실하게는 몰랐으나 맞은편에 있는 3집 중에 한 집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운이 좋아 우리는 첫 번째 집에서 수희에게 맨 위층에 가면 그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앓고 있다던데요. 하고 스트로브는 말했다. 아마 그럴 거요. 하고 수희는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사실은 며칠 동안 그를 보지 못했거든요. 스트로브는 나보다 먼저 뛰어 올라갔는데 맨 위층에 올라가 보니 스트로브는 그가 두드려서 문을 연 샤스바람의 어떤 노동자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방을 가리켰다. 그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화가 같긴 한데 그도 일주일이나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스트로브는 그 방의 문을 막 두드리려다가 어쩌면 좋겠냐는 듯한 몸짓을 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가 몹시 긴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죽었으면 어떻게 하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그러자 그 문이 열려 있음을 알았다. 내가 들어서자 스트로브가 내 뒤를 따랐다. 방은 깜깜했다. 경사진 지붕을 보아 그것이 다락방임을 알 수 있었을 뿐이었다. 한 줄기 희미한 빛이라기보다는 덜 짙게 보이는 어슴푸레함에 지나지 않았지만 채광창으로부터 비쳐들었다. 스트링랜드 하고 나는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곳은 정말 신비롭기까지 했는데 나는 내 뒤에 서 있는 스트로브가 떨고 있음을 느꼈다. 잠시 나는 불을 켤까 말까 망설였다. 나는 희미하게나마 구석에 침대가 있음을 감지했으나 불빛이 그 위에 누워있는 시체를 혹시라도 보이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성냥도 없어? 이 멍청아. 스트링랜드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거칠게 튀어나와 나를 놀라게 했다. 아유, 주여. 난 당신이 죽은 줄 알았네. 나는 성냥을 켜고 촛대를 찾으려 두리번거렸다. 나는 거실 겸 화실인 그의 조그만 아파트를 잽싸게 둘러보았는데 그곳엔 단지 침대 하나와 벽 쪽을 향한 캔버스들, 이젤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바닥엔 카페트도 없었으며 난로도 없었다. 테이블 위엔 물감과 팔레트, 나이프 등 잡동사니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는데 쓰다 남은 초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불을 붙였다. 스트링랜드는 너무 작아 보이는 침대에 불편하게 누워 있었는데 따뜻하게 하려고 옷이란 옷은 모두 덮고 있었다. 한눈에도 그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감정에 복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스트로브는 그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이 불쌍한 친구야. 어떻게 된 일이야? 자네가 아픈 줄 전혀 몰랐어. 왜 내게 알리지 않았어? 자네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넨 알았어야만 해. 내가 했던 말을 생각했었나? 진심은 아니었어. 내가 나빴어.
화를 낸 내가 어리석었어. 집어치워. 하고 스트링랜드가 말했다. 자, 진정하게 편하게 해줄 테니까.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그는 더러운 다락방을 낙심한 듯이 둘러보았다. 그는 잠옷들을 정리하려 했다. 스트링랜드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분노에 찬 침묵을 시켰다. 그는 내게도 화가 난 듯한 눈치를 보였다. 나는 잠자코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날 위해 뭘 하고 싶거든. 우유 좀 사다 줘. 하고 마침내 그는 말했다. 난 이틀이나 꼼짝을 할 수 없었어. 침대 옆엔 빈 우유병 하나가 있었고 신문지 조각엔 빵 부스러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그동안 무얼 드셨어요? 하고 나는 물었다. 아무것도. 얼마 동안이나? 하고 스트로브가 외쳤다.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단 말이야? 끔찍하군. 물은 마셨지. 그의 시선은 잠시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큰 깡통에 머물렀다. 빨리 다녀올게. 하고 스트로브는 말했다. 뭐 또 생각나는 게 있나? 나는 체온계와 포도 약간 그리고 빵을 좀 사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스트로브는 자기가 도움이 되는 것이 기뻤던지 계단을 쾅쾅거리면서 뛰어내려갔다. 나는 그의 맥을 짚어보았다. 그것은 빨리 그리고 연약하게 뛰고 있었다. 한두 마디 그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재차 물어보자 그는 귀찮다는 듯 벽 쪽으로 외면해버렸다. 할 일이라곤 조용히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10분쯤 지나자 스트로브가 헐떡이며 돌아왔다. 그는 내가 말한 것 이외에도 양초와 고깃집과 알콜 램프를 사왔다. 그는 실제적인 친구였으므로 재빨리 끓인 우유에 빵을 뜯어 넣어 죽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동안 스트링랜드의 체온을 쟀다. 화씨 104도였다. 분명히 그는 중태였다. 얼마 뒤 우리는 그곳에서 나왔다. 더크는 저녁을 먹으러 갈 것이었고 나는 의사를 찾아 스트링랜드를 진찰하게 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답답한 다락방에서 거리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쐬자 그 네덜란드인은 내게 자기의 화실로 바로 가자는 것이었다. 그는 당장은 내게 말 못할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듯 내가 꼭 자기와 같이 가야만 한다고 우겼다. 나는 당장 의사가 와본댔자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갔다. 블랑시 스트로브가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는 중이었다. 더크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보, 부탁 하나 들어주겠어? 하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매력 중 하나인 침착한 쾌활함을 보이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붉은 얼굴은 땀으로 빛나고 있었고 표정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동요의 빛이 역력했지만 놀란 듯한 둥근 두 눈에는 진지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스트링랜드가 중태야. 죽을지도 몰라. 지금 더러운 다락방에 혼자 있는데 돌봐줄 사람도 없거든. 그래서 그를 여기로 데려오고 싶은데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두 손을 그에게서 거두면서 난 그녀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을 그때까지 본 일이 없었다. 두 볼을 붉혔다. 안 돼요. 오, 여보, 그러지 마. 그를 그곳에 두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 생각 때문에 난 한숨도 못 잘 것 같아. 당신이 그를 돌봐주는 데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척 차가운 것이었다. 하지만 죽을 거야. 죽으라지 뭐.
스트로브는 숨이 찬 듯 약간 헐떡이며 얼굴을 닦았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나는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위대한 예술가야. 내가 알게 뭐예요. 난 그를 증오해요. 오후, 여보, 진심은 아니겠지. 내가 이렇게 애원하잖아. 그를 여기로 데려오자고. 우린 그를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될지도 몰라. 그가 당신에게 짐이 되게 하진 않겠어. 내가 다 할 거야. 화실에 침대를 만들어주면 될 거야. 그를 개죽음 시킬 수는 없잖아. 그건 비인간적이야. 병원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병원이라니. 그는 돌봐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야. 웬만한 간호솜씨로는 어림도 없어. 나는 그녀가 얼마나 격분했는가를 안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식탁을 차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그러는 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아팠다면 그가 도와주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난 당신이 간호해 줄 텐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게다가 나는 달라. 난 하등의 중요성도 없는 인간이거든. 당신은 똥개보다 못한 정신을 가지고 있군요. 땅에 누워 사람들에게 밟아달라고나 하세요. 스트로브는 조금 웃었다. 그는 왜 아내가 그러한 태도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했던 모양이었다. 여보, 당신은 그가 여기에 와서 내 그림을 보던 날을 생각하고 있군. 하지만 그가 내 그림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뭐 있어. 그걸 보여준 내가 어리석었지. 사실 그 그림들은 별게 아니었거든. 그는 우울한 듯 화실을 둘러보았다. 이젤 위엔 검은 눈을 가진 소녀의 머리 위로 포도 한 송이를 들고 미소 짓고 있는 한 이탈리아 농부의 그림이 반쯤 끝난 채 있었다. 그가 당신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도 예의는 지켰어야 했어요. 모욕을 줄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는 경멸의 손을 내밀고 당신은 그걸 핥고 있는 거예요. 난 그가 싫어요. 여보, 그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 천재성을 가졌다고는 생각도 하지 말아요. 나도 그 천재성을 가졌으면 해.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난 천재성을 보면 곧 알 수 있어. 그리고 내 성심껏 천재성을 받아들여주고 싶어. 천재성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천재성이란 그 소유자에겐 커다란 짐이 되는 거야. 우린 그들에게 아량을 보여야 하고 너그러워져야 해. 나는 부부싸움에 다소 당황하게 되어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와중에 왜 스트로브가 나와 함께 오자고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의 아내는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그를 여기에 데려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천재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야. 그도 인간이고 지금은 아프고 불행해졌기 때문이야. 난 결코 그를 우리 집에 들여놓지 않을 거예요. 결코. 스트로브는 나를 돌아봤다. 그녀에게 말 좀 해주게. 이건 생사에 관한 문제라고 말이야. 그를 그렇게 더러운 곳에 처박아 둘 수는 없어. 여기로 데려오면 간호하기가 훨씬 쉬워질 건 분명해. 하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불편할 거야. 낮이나 밤이나 누군가 한 사람은 꼭 붙어 있어야 하니까 말이야. 여보, 당신은 그러한 수고를 마다할 사람이 아니잖아. 그가 온다면 내가 나갈 거예요. 하고 스트로브 부인은 격하게 말했다. 난 당신을 모르겠어. 그토록 착하고 친절한 당신이었는데. 제발 날 좀 내버려둬요. 당신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결국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녀의 어깨는 경련을 일으키듯 마구 떨렸다. 잠시 후
덕크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팔로 감싸고 키스를 퍼부어대며 모든 애칭이란 애칭은 다 불러댔는데 그의 볼에도 어느새 그 흔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다. 그녀는 곧 진정하고 눈물을 닦았다. 혼자 있게 해줘요. 하고 그녀는 퉁명스럽게 들리지 않도록 말하더니 나를 보고 미소 지으려 애를 썼다. 제가 어떻게 보여요? 스트로브는 어리둥절한 채 그녀를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그의 이마는 온통 주름으로 가득했고 그의 붉은 입술은 뿌르퉁하니 내밀어져 있었다. 그는 이상스럽게도 성남 모르모트를 연상케 했다. 그럼 안 되겠다는 말이야, 여보? 하고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지겹다는 듯한 몸짓을 했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화실은 당신 거예요. 모든 게 당신 것이죠. 당신이 그를 여기로 데려오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돌연 그의 둥그런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 그럼 찬성하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보. 갑자기 그녀는 몸을 도사렸다. 그녀는 사나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심장의 박동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두 손을 가슴 위에 움켜쥐고 있었다. 덕크, 전 우리가 만난 후로 당신에게 무엇 하나 해달라고 한 적 없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리라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 제발 스트링랜드만은 여기로 데려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도둑이든 주정뱅이든 불황자든 마음대로 데려오세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어요. 하지만 제발 스트링랜드만은 데려오지 마세요. 아니 왜? 전 그가 무서워요. 왠지는 몰라도 그에겐 저를 무섭게 하는 점이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엄청난 화를 입힐 거예요. 난 알 수 있어요.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그 사람을 데려온다면 필시 나쁜 결과가 생길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딨어. 아니에요. 내 말이 맞을 거예요.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엔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감돌고 있었다. 지금도 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는 그녀가 모든 자제력을 자신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어떤 형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차분했는데 그 당시엔 의외로 분노에 차 있는 것이었다. 스트로브는 몹시 당황하여 얼마 동안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당신은 내 아내야. 내겐 누구보다도 당신이 소중해. 당신의 완전한 찬성 없이는 아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나는 그녀가 현기증을 느끼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약간 화가 치밀었다. 그녀가 그토록 신경질적인 여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다시 스트로브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은 그러한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 들렸다. 당신도 지독한 공경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어. 그때 구원의 손길이 당신에게 뻗쳐지지 않았어? 그게 얼마만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당신도 잘 알 거야. 그러니 이번 기회에 당신도 그에 대한 훌륭한 보답으로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 생각은 없어? 그 말 자체에는 조금도 이상한 데가 없었지만 내겐 그 말 속에 퍽 설교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들려 하마터면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런데 내가 의외로 놀랐던 것은 그 말이 블랑시 스트로브에게 미친 영향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소 놀란 듯 하더니 남편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왜 그가 당황하는지 몰랐다. 희미한 혈색이 그녀의 볼에 나타나더니 안색이 곧 창백해졌다. 아니, 창백한 정도를 지나쳐 헬쓱하게 되었다. 마치 그녀의 전신의 피부에서 핏기가 거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손끝까지 창백해졌다. 전율이 그녀의 육체를 관통했다. 화실의 침묵은 한 군데 응축되어 하나의 형체를 이룬 듯 했으며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실체적인 것이 되어갔다. 나는 당혹감을 느꼈다. 덕, 스트링랜드를 데려오세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요. 여보, 하고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피했다. 손님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덕. 하고 그녀가 말했다. 절 조롱하는 것 같아 싫어요. 그녀의 태도는 다시 정상적이 되어서 아무도 그녀가 조금 전에 엄청난 감정에 뒤흔들렸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음 날 우린 스트링랜드를 옮겼다. 그가 오도록 달래는데도 엄청난 인내와 의지가 필요했지만 그는 너무 쇠약했으므로 스트로브의 관청이나 나의 결단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 우린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의 힘없는 욕짓거리를 들으며 아래층으로 데리고 내려가 택시에 태워 결국 스트로브의 집으로 데려다 놓았다. 도착했을 때 그는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침대에 누일 때도 군말 없이 순종했다. 그는 6주일 동안이나 앓았다. 어떤 때는 그가 몇 시간도 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목숨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 네덜란드인의 끈질긴 정성 덕분이었다고 확언할 수 있다. 그보다 더 까다로운 환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많은 것을 요구했다거나 불평이 많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 반대로 불평하는 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완전한 침묵만을 지키는 것이었다. 다만 그는 자신이 보살핌을 받는다는 자체가 원망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는 그의 기분을 묻는 말이나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묻는 말에 조소나 냉소 혹은 욕설로 대답했다. 나는 그가 얼마나 밉살스럽던지 그가 위기에서 벗어나자 서슴지 않고 그러한 나의 감정을 그대로 얘기해줬다. 지옥에나 가버려. 하고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더크 스트로브는 자신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스트링랜드를 친절과 동정으로 간호했다. 그는 스트링랜드를 기분 좋게 해주는 데는 비상한 재주가 있어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그에게 먹이려고 설득할 때는 그가 생각해낼 수 없으리라 생각되었던 교묘한 꾀까지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에겐 아무것도 노고가 될 수 없었다. 그의 재산은 자기네 부부에겐 충분한 것이었을진 몰라도 쓸데없이 낭비할 돈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변덕스런 스트링랜드의 구미를 맞추느라 철일은 비싼 진미를 사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 나는 그가 스트링랜드를 달래서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이는 그 재치 있는 인내심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스트링랜드의 무례함에 결코 화내는 법이 없었다. 그가 우울해 보이면 모른 척했고 도전적으로 나올 땐 낄낄대며 웃어넘겼다. 다소 회복된 스트링랜드가 기분이 좋아 그를 조롱하며 재미있어 할 때면 그는 그의 조롱이 더 심해지도록 고의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행복한 듯 나를 힐끗 쳐다보곤 했는데 그건 마치 병자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좀 보라고 하는 것 같았다. 스트로브는 탁월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한 사람은 블랑시였다.
그녀는 자신이 능력 있는 간호원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간호원임을 입증했다. 스트링랜드를 화실로 데려오겠다는 남편의 염원에 맞서서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던 것을 상기시킬 만한 점이 그녀에겐 전혀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한몫 거들며 환자에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환자를 움직이지 않고 혼이불을 갈 수 있도록 침대를 고쳐놓았다. 그녀는 환자의 몸도 씻겨주었다. 그녀의 솜씨를 내가 칭찬했을 때 그녀는 특유의 명랑한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얼마 동안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스트링랜드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재빨리 알아채 해치워버렸다. 2주일 동안은 누군가 반드시 밤새도록 그의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녀는 남편과 교대로 불침번을 섰다. 나는 그녀가 침대 옆에 앉아 그 긴 밤 동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거기에 누워있는 스트링랜드는 여느 때보다 더 수척한 데다 붉은 수염은 더부룩하고 두 눈은 열에 들떠 허공을 쳐다보고 있어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병 때문에 눈은 더 커 보였으며 그의 눈엔 이상한 광채까지 띄고 있었다. 밤에 그가 말을 건 적이 있나요? 하고 한 번은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요. 지금도 예전처럼 그가 싫으세요? 더 싫어졌어요. 그녀는 차분한 회색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 온화하여 그녀가 전번에 내가 본 것처럼 격렬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당신이 그를 위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감사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하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인간도 아니군.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물론 스트로브는 그녀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그는 그가 아내에게 부과한 짐을 아내가 충심으로 받아들인 데에 감사를 아무리 해도 모자란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블랑시와 스트링랜드가 서로에게 하는 행동에 다소 당황한 듯했다. 이봐, 난 그들이 말 한마디도 않고 몇 시간이고 같이 앉아있는 걸 봤어. 언젠가 스트링랜드가 많이 좋아져서 하루나 이틀 뒤에는 일어날 수 있었을 때 나는 그들과 함께 화실에 앉아 있었다. 덕후와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스트로브 부인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녀가 수선하고 있는 샤스가 스트링랜드의 것임을 알았다. 그는 반듯하게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내가 보니 그의 두 눈은 블랑시 스트로브에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두 눈엔 묘한 풍자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그러한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도 고개를 들었다. 얼마 동안 그들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그때 그녀의 표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두 눈은 이상스런 당황의 빛과 경악의 빛,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스트링랜드는 얼굴을 돌려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으나 그녀는 계속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표정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스트링랜드는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 그는 가죽과 뼈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옷은 허수아비 위에 걸쳐진 누더기처럼 그의 몸에 걸쳐져 있었다. 헝클어진 수염과 긴 머리 때문에 그의 용모는 늘 실물보다는 좀 커 보였는데 병을 앓는 바람에 그러한 용모는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실로 그는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 이상해서 오히려 그리 추해 보이진 않았다.
그의 몰골에는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에게서 받은 인상을 어떻게 해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비록 육체라는 은폐물이 거의 투명하게 보인다고 해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꼭 영적인 것이 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엔 포악한 육감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진 몰라도 그의 육감성은 이상하게도 영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에겐 원시적인 면이 있었다.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이 사티로스라든가 파우누스 같은 것처럼 반인 반수의 형태로 인격화시킨 그 모호한 자연의 힘을 그는 일부 지닌 듯했다. 나는 감히 신과 노래를 겨루려고 했다가 신에 의해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게 되었다는 말시아스가 생각났다. 스틱랜드는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하모니와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패턴을 간직하고 있는 듯하여 나는 그의 고통과 절망의 시간도 이제 곧 끝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그가 마성에 사로잡혔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악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과 악 이전에 존재했던 원시적인 힘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엔 너무 쇠약했기 때문에 아직은 화실에 앉아 어떤 것인지는 신만이 알 공상에 잠기거나 독서를 했다. 그가 좋아했던 책들도 기묘한 것이었다. 때때로 나는 그가 말라르메의 시를 탐독하는 것을 보곤 했는데 그는 그것을 마치 어린애가 읽듯이 글자를 입술로 새기면서 읽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그 미묘한 운율과 애매모호한 구절에서 어떤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또 어떤 때는 가보리오의 탐정소설에 골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의 이상 야릇한 성격 속에 공존하는 서로 화합되지 않는 양면성을 유쾌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었다. 자신의 육체가 쇠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편히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었다. 스트로브는 편안한 걸 좋아해서 그의 화실에 스프링을 많이 넣은 안락의자 2개와 커다란 소파 하나를 갖다 두었다. 그러나 스트링랜드는 그 근처에는 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행동은 금욕주의를 가장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언젠가 내가 화실을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혼자였지만 3발 달린 둥근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그러한 행동은 그가 그런 것들을 정말 싫어한다는 데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는 팔걸이 없는 부엌 의자에 앉기를 오히려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보면 나는 가끔 화가 치밀었다. 그처럼 완전히 자기 주위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